안녕하세요. 소야의 별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야가 공강규 시인님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1960년 충남 청양 출생이시고 단대대학원 문예창작과 출신이시죠. 김만중 문학상, 윤동주상 등 다양한 상을 타신 분이신데 수년 전에 얼굴 반찬이라는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읽어드리기 적합한 부분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보다 10배 가까운 어휘를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배운다고 해요. 또 수많은 연구 결과에 나왔지만 식사하면서 단순한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많은 정서와 어휘와 경영 수업, 현대가 같은 경우에는 정주영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면서 경영 수업을 했다고 하죠. 또 정치명가 케네디가는 지도자의 자질을 식탁에서 익혔다고도 해요. 식탁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도 얘기한 것처럼요. 그래서 건강한 식탁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 국가, 건강한 세계인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고 하죠. 코로나로 혼밥, 혼술 많이 하게 되시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식탁 주변에 식구들을 모으는 것들이 중요함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전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얼굴 반찬 운동을 벌입시다. 공광규. 먼저 줄짝 얼굴 반찬이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는 시집 말동 한덩이 실천문학사 2008이라는 곳에 들어있는 것이며 시에 산문을 붙여 롯데백화점 사보 2008년 9월호에 산문과 함께 발표한 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옛날 밥상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에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줄짝 얼굴 반찬 전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대가족이 모여 살던 옛날에는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큰형님, 작은형님, 첫째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첫째 동생, 둘째 동생 이렇게 세다 보면 한 식구가 7, 8은 보통이고 10명이 넘는 집도 많았습니다. 끼니 때가 되어 밥을 먹는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밥상을 중심으로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두서너 개의 밥상에 나누어 앉아 수저질을 합니다. 가장 어른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앉아있는 상에는 주로 장손이나 가장 어린 동생이 앉아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밥을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고 있을 때쯤이면 대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나고 밥 좀 줘요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분은 주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말을 옮기기로 소문난 동네 아주머니거나 이 집 저 집 논밭을 갈아주는 동네 아저씨입니다. 어머니는 얼른 부엌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밥과 국과 수저를 챙겨와서 상에다 올려놓습니다. 그야말로 밥상에 숟가락을 하나 더 놓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나 아저씨는 쌀이 맛있고 반찬은 더 맛있다는 나부를 늘어놓기도 하고 언제 모내기를 해야 하고 누구네 염소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다는 구성진 이야기를 밥상 위에 가득 양념으로 늘어놓기도 합니다. 가끔 먼 도시에 사는 친척들이 비서로 올 때도 있는데 시골밥이 맛있다며 자꾸 퍼드시다가 체하여 손톱이를 바늘로 따고 그러다 안 되면 방길을 걸어 면 소재지로 소화제를 사러 가기도 하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생신 때 차려주는 밥상은 더욱 푸짐하고 맛있었습니다. 고기 반찬이 있었고 술잔이 밥상 위를 왔다 갔다 하며 식구들이 친척들이 어울리는 순간을 바라보며 어린 마음에도 행복하고 배가 불렀습니다. 나는 차츰 머리가 커지고 공부와 생계를 위해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돌다가 이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일산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에서 돈벌이에만 급급해하며 살다 보니 자연히 친척들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골의 부모님은 물론이며 나처럼 생계를 위해 떠도는 형제 자매들과도 만날 기회가 드물고 멀어졌습니다. 일찍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혼자 앉아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숫자를 내려놓기가 일쑤입니다. 아내가 건강을 걱정하며 고기도 볶고 생선도 굽고 과일을 깎아서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권하지만 새벽 일찍 그리고 혼자 먹는 밥이 맛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학년의 아이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겨우겨우 눈을 부비고 일어나 밥을 끼적거리다가 학교에 갑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도 혼자 남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녁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이 낮은 아이 하나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밥을 먼저 먹고 학원에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가 와서 밥을 개눈 감추듯 입에 구겨넣고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는 회사 회식에서 이어지는 술집을 몇 군데 전전하다가 늦게야 집에 들어오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니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내가 점심이나 저녁밥을 언제 어떻게 챙겨 먹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내는 밥상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이 출근을 한 뒤에 같은 처지 아내들과 차를 가지고 이곳저곳 맛있는 식당을 옮겨 다니며 외식을 할지도 모릅니다. 얼굴 반찬 없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 먹는 밥은 밥이 아니라 사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쌀과 반찬으로 밥상을 차려도 혼자 먹는 밥보다 둘이 먹는 밥, 둘이 먹는 밥보다 여럿이 먹는 밥이 맛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똑같은 밥과 국이라도 일꾼 여러 명이 둘러앉아 논바닥에서 먹던 밥이 맛있었고 반찬이라고는 단무지 하나밖에 없는 차가운 김밥도 소풍 가서 친구들과 둘러앉아 먹을 때가 맛있었던 것을 보면 얼굴이 반찬 역할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핵가족화된 도시의 삶이나 노부부 아니면 홀로 노인만 사는 시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 반찬 없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밥맛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인생에서 재미라는 영양가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 홀로 사시던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외로운 밥을 드시다가 위가 굳어 얼마 전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서로가 얼굴 반찬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아니, 전국적인 얼굴 반찬 운동을 벌이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가정의 식탁 문화는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가정이 파괴되고 그 결과 핵가족화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얼굴 반찬의 회복, 얼굴 반찬 운동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자본 독재주의는 가정을 저희 졸작, 휴일, 권태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시는 시집 소주병 실천문학사 2004에 실려있고 연도를 기억할 수 없지만 신문과 함께
삶이 보이는 창이라는 잡지에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요일 아침 아이들은 거실에서 만화영화에 눈이 빠져있고 나는 안방 문을 잠그고 아주 오랜만에 아내와 그걸 시도한다. 덜그럭거리는 아내와 관계에 기름을 쳐보려고 그걸 세우나 오늘도 잘 안된다. 결혼 10년 만에 물건이 다른 걸까? 아내와 같이 시집온 물건들도 덜그럭거리기 시작한다. 화장실에 갇혀있는 세탁기는 자기를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가슴을 텅텅 치며 불평한다. 비디오 겸용 14인치 삼성 텔레비전도 테이프를 뜯어먹거나 뱉어내지 않아 젓가락을 아가리에 찔러놓고 그것도 아내가 신경질을 부려야 뜯어먹던 콩나물을 꾸역꾸역 토해낸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멈춘 시계는 건전지를 바꿔 끼워도 돌아가지 않는다. 응급판이 부식되어 드라이버로 벗겨내도 마누라를 닮아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아랫도리에 코드를 꽂아도 건태의 곰팡이가 쓸어 전기가 안 온다고 불만인 마누라. 똥과 오줌을 꿀꺽꿀꺽 잘 받아먹던 변기도 과식하거나 체했는지 계속 개원해다 마침내 화장실을 똥바다로 만들어버린다. 자기 똥이 섞인 가족의 똥이면서도 도망치는 아내와 아이들. 결국 가장 많이 똥과 대결해야 하는 비겁한 가족을 거느린 장수의 슬픔. 이빨이 빠지고 대가리가 굵어지느라 말을 안 듣는 아들놈 코를 비틀듯 몇 번 비틀어야 겨우 말을 알아듣는 가스레인지. 보일러 모터도 나처럼 힘이 떨어졌는지 갤갤거리다 이내 죽어버린. 똥복귀를 눌러주려 팬티 차림으로 보일러실을 들락거려야 하는 참을 수 없는 번거로움. 내 몸에도 수동복귀 단추를 달아 하룻밤에 몇 번을 세웠으면 좋겠다. 신혼의 첫 다짐처럼 하얗던 벽지도 때가 탈 대로 타고 방구석에는 무관심히 거뭇줄을 쳤다. 부부싸움 때 잘못 들었던 폭언은 아들놈이 몰래 타다 남겨놓은 장판이 롤러브레이드 자국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쥐꼬리만한 내 수입에 목구멍을 의존하면서도 나를 쥐꼬리만큼도 존경하지 않는 가족들. 정말 돈과 존경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속썩이는 남자와 10년, 똥배와 쪼글쪼글한 유방만 남았다고 불만인 아내. 시어머니에게 빽빽대는 고장난 스피커, 명절과 제사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광신자,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권운동가, 일요일엔 주부에게 휴식을 달라는 가사 노동자. 애정이 생길 때까지 별거해보자는 샤르트레인, 가사와 육아를 공동 분담하자는 남녀 평등주의자. 누가 마누라 수리업을 개업한다면 아주 멋진 산업 훈장을 받으리라. 나는 그게 안 되고 아내는 그것도 못하냐며 빈잔을 주고 나는 더 쪼그라들고 아내는 이내 돌아 눕는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나의 무능을 알아차렸는지 깔깔거리며 만화영화에 환호를 보낸다. 결혼의 생산품은 저 징그러운 사고뭉치들과 중고 가구와 부서져가는 관계들, 무척주 동물처럼 이불에서 빠져나와 프라이팬에 찬밥과 남은 김치를 몰아넣고 참기름을 붓고 깨소금을 뿌린다. 부부 관계란 이렇게 잘 굽고 잘 섞고 잘 데우고 정성스러워야 하는 건데 요리의 상상력인데 이제는 너무 늦었다. 서로 버리는 음식이 되었다. 얘들아, 오늘 아빠 특별 요리다. 아이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텔레비전 속의 광고를 먹고 싶다, 맛있겠다 한다. 돈 버는 기계, 자본의 소금에 절여진 파김치, 밥을 찾아 급신을 거리는 벌레.
기계와 파김치와 벌레를 아이들이 존경할 리 없다. 살림이 실증난 아내가 운전하는 엉망인 주방 서랍을 뒤지는데 낯선 남자의 명함이 튀어나온다. 휴일 아침부터 아내를 바꿔달라는 당돌한 남자의 전화, 누워있는 아내를 깨우려다 그만둔다. 허구한 날 문화건달들과 술 처먹고 짓거리다 새벽에 들어와 쿨쿨 찾는 아내. 여러분, 이 귀한 분을 어떻게 모실까요? 졸작 휴일 권태 전문. 아주 삭막한 가정이고 부부관계입니다. 이 시를 읽어본 사람들은 모두 저희 가정을 걱정합니다. 실제 제 가정이 그러냐고요? 비밀입니다. 다만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저희 아내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10년쯤 되면 아이들이 만화 영화에 빠질 나이가 됩니다. 이때쯤 되면 아내와 거시기 하는 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성욕은 삶의 긍정적 덕목이고 버팀목이지만 오랜만에 시도해보는 거시기가 잘 될 리 없습니다. 이때쯤 되면 결혼 무렵 혼수로 산 혼수품들도 고장이 나서 하나씩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꾸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혼과 재혼. 극성스러운 아이들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박고 코와 귀를 비틀어도 그때뿐입니다. 식구들은 나를 조금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월급 봉투를 내주면서도 욕먹습니다. 사이비 페미니스트인 아내는 전통과 간습은 무조건 부정합니다. 정말 마누라 수리업소가 있다면 맡기고 싶을 정도입니다.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광고에 나오는 음식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나는 이불 속에서 빠져나와 음식 쓰레기장 같은 냉장고를 뒤져 이것저것 몰아넣고 볶음밥을 만듭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텔레비전 광고 음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내는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 술 냄새 풍풍 풍기며 자고 있습니다. 아내의 주방 서랍에서는 낯선 남자의 명함이 튀어나오고 휴일 아침부터 아내에게 낯선 남자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러한 지독한 권태의 모습이 자본주의 가정의 가족관계이자 모습입니다. 이게 저희 집이 사는 모습이든 아니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자고 다 같이 일어나 다분다분 식탁에 둘러앉아 얼굴 반찬을 먹읍시다. 그런 사회로 만듭시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전국적으로 얼굴 반찬 운동을 벌입시다. 공감이 되셨나요? 안타깝죠, 현실이요. 오늘 주말 또 내일 휴일 가족과 할 수 있는 식탁의 시간이 할애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같이 대화하고 같이 눈길을 바라보고 특히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께는 필수 교과인 듯합니다. 만들어 보세요. 시간을. 그리고 제가 짧은 시 하나를 더 소개하고 싶어요. 공강기호 시인님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슬픈 일상을 형성한 시인데요. 몸과 낫기라는 시의 일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과 낫기, 공강규. 당신 창의력이 너무 늙었어. 사장의 반말을 뒤로 하고 뒷굽이 다른 구두가 퇴근한다. 살이 부러진 우산에서 쏟아지는 빗물이 슬픔의 나이를 참으라고 참아야 한다고 처진 어깨를 적시며 다독거린다. 낡은 넥타이를 움켜쥔 비바람이 술집에서 술집으로 굴욕을 끌고 다니는 빗물이 들이치는 포장마차 안
술에 젖은 몸이 악보 없이 흐느낀다. 우리 가장들 위해서 등 토닥토닥 해드리자고요.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우리 좋은 글로 또 만나기를요. 오늘 글이 좋으셨다면 사랑의 흔적 꼭 남겨주세요. 안녕.